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그동안에 별거 없으셨습니까? 설날 저녁에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눈도 굉장히 많이 와가지고 귀성길 오르신 분들은 굉장히 좀 고생을 하셨겠습니다. 지난 여름에 질문들에서 뵙고 이제 반년 만에 다시 여러분들을 찾아뵙습니다. 그때가 마지막일 줄 알았는데 참 세상 일이라는 게 참으로 알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번 질문들은 모두 10편이 기획이 됐습니다. 이번에도 각 분야의 대표적인 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실 예정입니다. 첫 시간이죠, 오늘. 작년 말에 우리를 놀라게 했던 계엄령 이후에 전국은 그야말로 요동치고 있습니다. 오늘 첫 시간은 그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생방송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분들 두 분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과 유시민 작가가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과거에 100분 토론에서 자주 모셨지만 두 분을 이렇게 맞토론으로 모시는 건 저는 처음입니다. 근데 아마 재작년인가 100분 토론에서 두 분이 맞토론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오랜만에 뵙게 됐습니다. 오늘 토론 중에는 저희가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를 몇 가지로 좀 나눠서 보여드리는 순서도 있습니다. 이 여론조사는 전국의 성인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해서 1월 24일과 25일 이틀 동안 진행을 했습니다. 기억하시는 것처럼 1월 26일에 윤석열 대통령은 구속 기소가 됐기 때문에 이 조사는 그 직전에 이제 이루어졌다고 봐야 되겠죠. 여론조사 업체 K-스타트 리서치가 실시했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전에 검찰에 의해서 구속 기소가 됐죠. 이제는 탄핵 여부에 대한 헌재 판단 그리고 내란 혐의에 대한 법원의 판단만 남아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2달 가까이 계엄 또 내란 이런 단어 속에 살면서 뭐랄까요, 어느 때보다도 민주주의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된 시간들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두 분께도 두 분이 생각하시는 민주주의의 정의가 무엇인가, 핵심이 무엇인가, 지금 상황은 그렇다면 거기에 비춰서 생각하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이런 질문을 화두 삼아 드릴까 하는데 그 질문은 잠시 뒤로 미루고 우선 12.3 비상계엄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떤 판단을 하고 계신지, 요즘 굉장히 많은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의 조사 결과부터 좀 전해드리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58%의 응답자는 12.3 계엄은 위헌적인 중대범죄다 이렇게 판단을 하셨고요. 39%는 이번 비상계엄은 합헌적인 대통령의 권한 행사다 이렇게 응답했습니다. 물론 이 조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의 구속 기소 이전의 한 조사라는 점은 좀 유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계엄 사태 직후, 그러니까 작년 12월을 얘기합니다. 그 직후와 비교하면 계엄이 합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수치적으로 많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결과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이냐? 홍준표 시장께 먼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계엄을 했을 때는 이 45년 만의 계엄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군정시대가 오는 게 맞지 않죠. 이게 국민적 저항이 굉장히 심했어요. 예.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왜 계엄을 할 그런 절박한 사정이 있었을까? 거기에 대한 이제 국민들이 이제 생각을 하기 시작했죠. 하다 보니까 29번의 탄핵이 있었어요. 그 탄핵이라는 게 이게 헌재에서 결정을 할 때까지 직무가 정지됩니다. 소추로 넘어간 건 13번이고.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자기를 수사한 검사도 탄핵해 버리고 자기를 유죄로 한 판사도 탄핵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국회가 이게 폭주하는 게 아니냐. 국회 권력이라는 게. 예. 국회 권력이라는 게 192명의 야당 연합이 폭주를 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거기에서 탄핵이 거래됐죠. 또 장관 인사청문회 할 때 제대로 동의해 준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거기다가 총선 끝나고 총리를 한번 바꿔보려고 하니까 국회에서 이 바꿔주지 않을 것 같으니까 예. 총리도 못 바꾸고 있죠. 거기다가 마지막에 가서 여기에 이제 예산 편성을 하는데 지금 해방 이후에 야당 단독으로 예산 편성한 게 이번이 처음입니다. 아무리 권위주의 정부 시절에 잘못된 여야 관계가 있었어도 예산은 끝에 가서는 합의 처리가 됐어요. 근데 일방적으로 예산도 그중에서 민생 예산도 많이 잘라버리죠, 마음대로. 그래 하고 또 추가로 요즘 이야기하는 게 처분적 법률이라고 합니다. 행정부의 권한이 예산 편성권이 있는데 이걸 갖다가 국회가 예산 편성을 해가지고 처분적 법률 형태로 통과시키려고 또 그래 하니까 국민들이 보기에는 국회가 너무 예. 폭주한다. 상당수의 국민들이 저 계엄 안 하고 견딜 수 있었겠나.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바꾸게 되었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대통령이 계엄 이야기를 하고 난 뒤에 독백처럼 이야기하는 게 내가 2년 반 대통령 더 해본 데는 뭐 하겠나. 아무것도 할 게 없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까 그게 이제 국민들이 상당수가 인식을 하게 되고 예. 결국은 그 계엄을 저는 잘했다고 보질 않습니다. 시대적 상황도 맞지 않고 예. 대한민국이 이미 군정 시대로 일시적으로 돌아가는 그런 상황을 국민들은 원치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해결할 문제를 계엄으로 하려고 했다는 데 대해서 물론 그 잘못은 있겠지만은 예. 근데 그걸 가지고 지금 대통령을 구속하고 파면하려고 하고 하니까 국민들이 이제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돌아왔다고 봅니다. 예. 이제 이 비상계엄은 이제 위법한 행위였죠. 그건 예. 곧 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국민들 사이에는 서로 의견이 다른 분들도 있지만 법리적인 결정을 나올 걸로 저는 보고요. 그것이 왜 위헌위법인지를 제가 여기서 굳이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왜 그러면 한 달 전보다 최근에 와서 할만했던 거 아니냐라는 대답이 왜 늘었냐? 예. 저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봐요. 첫 번째는 우리 홍 시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렇게 이제 여당 쪽 보수 진영 쪽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예, 많은 국민들이 불가피했다, 오죽하면 그랬겠냐라고 생각하게끔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 이전에 윤 대통령 본인이 또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예, 대통령 포함해서 지금도 노력하고 있고 오늘 이 자리도 홍 시장님이 또 노력하고 계시고 그런 성과가 나타난 거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저 여론조사가 실제 민심을 반영하는 거냐에 대한 의문이 좀 있습니다, 저는. 예. 그러니까 우리 손 앵커께서는 안 계셨지만 작년 이맘때죠. 작년 2월 달쯤에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당이 압승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한 달 내내 나올 때 총선. 예, 그때도 제가 이 여론조사 결과가 민심을 정확히 반영하지 않은 거일 수도 있다는 얘기를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예. 저는 지금의 여론조사도 그런 면이 좀 있다고 봐요. 이렇게 위기의식을 느낀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예. 훨씬 더 적극적인 태도로 전화를 받는 거죠. 이제 그보다 더 심한 측면도 있습니다만 제가 이렇게만 얘기를 하죠.
그 두 가지가 합쳐지면서 표면적으로 저렇게 국민들 중에서 이런 식의 헌법 파괴 행위조차도 괜찮은 행위였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 예. 이런 현상이 빚어졌고, 이거는 상당히 우리 민주주의의 앞날에 암운을 들이우는, 먹구름을 들이우는 그런 현상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그러나 뭐 여론조사의 어떤 흐름, 추세 이런 걸로 보면 계엄 직후하고는 분명히 다르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이기도 한데 또 민주당 내에서도 그런 거에 대한 문제 의식을 가지고 예를 들면 뭐 이재명 대표도 이거 좀 어떻게 된 건지 좀 알아봐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정도로 위기 의식을 느끼고 있다면 단지 그렇게만 보기는 어려운 측면도 있지 않을까 하는 분석도 가능할 텐데 그러니까 어떻게 제가 보세요?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 예. 하나는 헌법 파괴 행위에 관한 논쟁을 정치적 호불호 논쟁으로 전환시키는데 일정 부분 예. 여권에서 성공한 면이 있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그 성공이 실제보다 더 돋보이게 만드는 예. 착시 효과도 또 있는 것 같다는 게 저의 예. 개인적인 진단입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반론 있으십니까? 그런데 헌법 파괴라고 하는데 대통령의 비상대권에 계엄이 있습니다. 비상계엄이 있습니다. 헌법의 테두리 안에 비상계엄이 있고 그 비상계엄을 적절한 사유로 했느냐 안 했느냐, 그 문제는 나중에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이 될 거예요. 그런데 그게 비상계엄을 했다고 해서 바로 내란죄를 들이부 씌우는 거, 그거는 처음에 민주당이 이제 그 논리로 갔거든요. 근데 나는 처음부터 계엄은 부적절했지만, 불법은 아니고 부적절했지만 그게 내란죄로 가지는 않는다. 내란죄라는 거는 정권 탈취를 목적으로 하는 목적범이야, 내란 범죄는. 근데 대통령이 무슨 정권 탈취 목적이 있습니까? 그 목적 없어요. 그 두 번째, 폭동을 해야 돼. 폭동이라는 개념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번 내란죄 폭동 개념에 들어갑니까? 그 폭동 개념에 들어가지 않아요. 폭동이라는 건 라이어트라고 하죠, 영어로. 예. LA 폭동 같은 거 한번 상정해봐요. 살인, 방화, 그거 하는 게 그게 폭동이에요. 우리나라 폭동 개념으로 내란죄가 인정된 거는 전노 12.12 사태뿐입니다. 내란죄로 인정이 되는 건 5.3 인천 사태, 옛날에 그 50 시절에 그것도 내란죄로 처벌 못했어요. 소요죄였습니다. 예. 우리 법에는 소란죄, 소동, 소란죄, 그 다음에 소요죄, 그 다음에 폭동죄가 있습니다. 3단계가 있어요. 그 3단계가 있는데 첫 단계 소란죄, 이거는 경범죄 처벌법에 해당돼요. 예. 소요죄는 형법에 있어요. 근데 소요를 넘어서서 폭동으로 가는 거는 살인, 방화, 정기관을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내란 한번 보세요. 내란죄 해가지고 탱크를 동원해가지고 정관공서를 막은 일이 있습니까? 그냥 군인들 나와갖고 하는 신용하다가 2시간 만에 끝나버렸죠. 그건 폭동 아니에요. 폭동이라는 거는 형법상 한 지방의 사회적 평온을 해치는 그런 행위라야 폭동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폭동 행위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예. 처음부터 나는 내란죄가 안 된다. 단지 이거는 직권 남용은 문제가 될 것이다. 처음부터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탄핵 소추를 하면서 처음에는 내란죄로 탄핵 소추를 했다가 기각되고 난 뒤에 두 번째 소추할 때는 직권 남용죄를 집어넣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당에서 일부 반란군이 있어가지고 그게 통과가 됐거든요. 반란군이라고. 그렇게 됐는데 제가 하는 이야기는 내란죄 프레임 자체가 적절하지 못하다. 예, 알겠습니다. 그건 직권 남용죄다. 예. 꼭 성립 여부를 판단하려면 법률상으로는 직권 남용죄가 아닌가. 예. 난 그 이야기를 처음부터 했어요. 바로 반론 여기 건드리겠습니다. 뭐 법정이 아니고 이제 정치적이고 철학적인 비평을 하는 자리니까 예. 이제 제가 뭐 나중에 법원 판단이나 헌재 결정이 어떻게 나올지와 무관하게 그 한 시민으로서 또는 비평하는 사람으로서 저희 견해를 말씀을 드리면 예. 일단 이제 위헌 소지가 있다는 걸 인정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그 점은 뭐 마음에 들고요. 좀 이따 부적절하다고 말씀하세요. 그랬어요. 좀 이따 말씀하세요. 아, 예. 그러니까 위헌 소진이 자, 있는 제가 게 이제 아니고 정리하기 위해서 그냥 간단히만 말씀을 드리면 대통령은 권력자인데 뭐 내란을 하냐.
이 얘기는 그 우리 헌법에 그 불소추 특권을 대통령한테 줬는데 내란 외환죄는 특히 내란죄를 왜 예외로 해놨을까요? 그거는 대통령이 내란을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예. 헌법에 넣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선 그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77조의 1항에 정해져 있는 계엄 발포 요건을 예. 충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위헌이고요. 예. 그다음에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는 영장 없이 체포하는 거,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나 정부 법원의 권한에 대해서는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어요. 헌법 제77조 3항에 따라서. 예. 국회에 대해서는 개헌법에도 못하게 돼 있고 헌법에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담화에서부터 국회가 범죄자의 소굴이 돼 있고 얘네들이 국정을 마비시키고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발표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목표가 국회였고요. 그다음에 군대를 동원을 해서 국회를 봉쇄를 했고 경찰을 동원해서 국회의원을 체포하려고 그랬고요. 계엄법에 비상계엄이 합법적인 경우에도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은 유지하도록 계엄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헌법 위반은 너무 명백하고 계엄법에도 위반돼요. 절차 위반은 제가 말 안 하겠습니다. 뭐 국무회의 제대로 안 열었다든가 회의록 안 나중에 또 얘기가 남겼다든가 나올 이런 겁니다. 예. 거 다 넘기고요. 내란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건 헌법 제87조에 내란의 형태에 대해서 여러 규정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이제 내란범이에요. 예.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91조에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아까 그 홍 시장께서 말씀하신 내란의 목적은 일단 정권 탈취냐 아니냐에 초점을 맞췄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그렇죠.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은 행정권의 수반이에요. 행정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행정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국군 통수권과 경찰에 대한 지휘권을 이용해서 입법권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키려고 했기 때문에 이게 내란이에요. 그리고 제91조 2항에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이 조항 때문에 12.12 5.18 때 국회를 봉쇄한 것도 내란으로 유죄 판결이 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무슨 법관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법상식에 비춰보면 이것은 명백하게 현직 대통령을 기소할 수밖에 없는 내란 행위가 성립한다는 게 저희 관점이고요. 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시장님 입장을 바꾸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니, 그냥 네, 다만 네. 우리는 말씀 좀 시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판단을 할 때 어떤 정보를 근거로 해서 판단할 거냐 할 때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과는 다른 측면에서 우리가 고려해야 될 법적인 요소나 이런 것들이 예. 있다는 점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네. 말씀하시죠. 내란죄가 왜 안 되냐 하면 아까 이야기도 쭉 했지만은 대통령이 내란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내란죄 주체 될 수 있어요. 어떤 경우에 내란죄 주체가 됐나?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10월 유신을 했어요. 10월 유신을 해갖고 헌법을 정지시키고 체제를 바꿨어요. 나라 체제를. 그게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내란죄를 범한 거죠. 현직 대통령도 그런 경우에는 내란죄를 범할 수는 있어요. 내란죄를 범할 수가 있지만은 이번 같은 경우에는 자기 권한에 속하는 비상계엄이라는 게 대통령의 비상대권입니다. 헌법이 인정한 비상대권을 자기가 선포를 했는데 그게 적절했냐 부적절했냐 그 문제지 이게 불법이냐 아니냐 그 문제는 나는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네, 뭐. 예. 그 박정희 대통령 당시에 유신을 내란이라고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그거는 내란죄죠. 왜 그러냐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예. 그 당시 헌법을 정지했거든요. 예. 국회를 해산하고 국회 해산하고 예. 그날 당장 국회 앞에 탱크가 갔어요. 야당 의원들 탱크로 추집 저지를 했죠. 예. 그때 국회 앞에 야당 의원 들어가려고 할 때 군인들이 손칼로 저지했죠. 그래서 국가의 모든 헌법 기능을 정지를 시켰어요. 그건 전형적인 내란이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차이가 없어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건데 뭐가 차이가 났냐 하면 박정희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이 친위 쿠데타라는 우리가 학술적으로는 친위 쿠데타, 친위 쿠데타. 형법상으로는 내란을 일으켜서 헌정 질서를 파괴를 하고 예. 독재 권력을 구축하는 데 성공했기 때문에 그 성공한 내란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권좌에 있는 동안은 처벌이 불가능해요. 예. 그래서 처벌을 안 받은 거고요. 이 경우는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키고
그다음에 이 국회를 해산할 근거를 찾기 위해서 선관위를 침탈하고 부정선거에 대한 부정선거 음모론을 믿고요. 예. 그렇게 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했는데 시민들이 너무 일찍 와서 막아버리고 국회의원들이 빨리 들어와서 이 해제 요구 결의를 했기 때문에 이걸 못한 거예요. 실패했기 때문에 지금 처벌받게 된 거거든요. 원래요 내란범은요 성공하면 처벌 안 받아요. 실패한 내란범만 처벌받는 것이고 정확히 박정희 대통령은 성공한 내란범이 처벌받지 않은 경우, 예. 윤석열 대통령은 실패한 내란범이 처벌받는 경우 두 개를 우리 현대사에서 다 경험하는 거예요. 지금. 예. 그 홍 시장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홍 시장님 말씀과 그 윤석열 대통령이 변호인 통해서 한 얘기하고 맥을 같이 하는 것 같은데 무슨 얘기냐면 모든 것이 헌법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졌고 그렇죠. 유혈 사태나 인명 사고는 물론 정치인 체포 지시도 없었다. 이건 근데 다른 뭐 예를 들면 그 지금 그 구속 기소된 다른 그 부하들의 얘기하고는 좀 배치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아무튼 따라서 내란죄가 성립될 수 없다라는 메시지를 전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그거는 난 뭐 언론에서 봤기 때문에 예. 정확히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그거는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변호인이 이렇게 전했으니까요. 예, 예. 예. 문제는 이걸 처음에 내란죄로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국민들한테 이제 공포를 극대화를 시켰는데 예. 내가 그 페이스북에 쓴 게 있어요. 그 당시에 당장 한밤중의 해프닝이요. 해프닝에 불과하고 이게 직권남용죄는 성립 여부가 될지 모르나 예. 내란죄는 안 된다. 만약 내란죄로 계속 가게 되면 헌법재판소에 제소된 헌법재판소법 51조를 보면요. 형사 절차가 계속 중일 때는 헌법재판소 재판을 중지하기로 돼 있어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중지할 수 있다 돼 예, 있어요. 중지할 수 있다고. 있다 돼 있는데 실제로 중지한 사례가 있습니다. 최근에. 예? 실제로 그 중지하고 네. 한 사례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절차가 있다. 그러면 헌재 심판은 6개월 내 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래 이야기했더니 민주당에서 내란죄를 철회를 했어요. 소추를 했던 내란죄를 헌재에 철회를 했다고. 그럼 헌재에서 지금 진행 중인 거는 내란죄는 지금 헌재에서 심판을 안 해요. 그건 형사 절차에서 해야 되겠죠? 예. 그런데 내란죄는 심판을 안 합니다. 안 하면서 내란 행위를 심판한다? 나는 그것도 이해하기 어려운 게 내란죄를 심판 안 하면서 내란 행위를 심판한다? 지금 그 논리로 지금 진행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의의가 없다 이 말이야. 행위가 되면 그 내란죄를 심판한 건가 다름이 없는데 그런 식으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헌재 재판이 진행되는 것은 그 예. 적절치 못하다. 말씀하시죠. 예. 저는 이해가 너무 잘 되는데요. 왜냐하면 헌법재판소는 헌법심사를 하는 데예요. 형사재판을 하는 데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어떤 행위가 내란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소위 그 범죄 구성 요건을 다 충족시켜야 돼요. 여기 형법 내란죄 조항에 나오는 국헌문란 목적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폭동이 있어야 돼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한 모든 행위들이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음을 이제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느냐 법원에서 예. 형사법정에서. 그다음에 그 실제로 국회에서 일어났던 일, 선관위에서 일어났던 일이 폭동의 이건 이제 법에는 규정이 없지만 판례의 폭동을 좀 넓게 해석하는 내란죄와 관련해서는 그래서 옛날 통합진보당 이석기 씨 유죄 선고 받을 때 무슨 자기들끼리 모임하면서 얘기한 것만으로도 내란 예비 업무로 처벌을 받았잖아요. 예. 그만큼 이 내란범은 굉장히 넓게 법 해석을 합니다. 판례들이. 그래서 이제 그거는 형사법정에서 갈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직무가 정지되어 있는데 이거 언제까지 끌겠어요, 이거를. 나라를 위해서 기각하든 인용하든 빨리 결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행위는 그냥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 행위를 한 목적이 무엇이든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음을 명백히 입증할 수 있든 없든 상관없이 실제로 헌법에 위배되는 행위를 중대한 위배 행위를 했고 이 행위에 대해서 본인이 계속해서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고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의 진짜 목적과 동기가 어디에 있든 간에 이런 사람을 다시 직에 복귀시켜 놓으면
그와 같은 일을 또 할 위험성이 높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시장님 그 한밤중에 해프닝 그러시는데 해프닝이라는 영어는 우연히 벌어진 사건 또는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충암고 출신들을 군의 요직에다가 배치하고 국방장관 시키고 이거를 몇 달 전부터 윤 대통령이 비상대권 휘두르는 논의를 해왔잖아요. 그게 지금 다 밝혀지고 있는데 지금 이 마당에 와서 그때 내가 페이스북에 잘못 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지. 이 시간까지도 그 해프닝이라는 주장을 계속 하신다는 거는 그거는 아니 지금 여론조사에서 나오는 극우적인 윤 대통령의 계엄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그 위험한 생각을 지금 추종하거나 혹은 그 사람들한테 아부하는 거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어요. 아니 예.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농단을 헌법재판소에서 할 때 형사 절차를 준용했습니다. 형사법을 갖다 다 준용했어요. 7가지 범죄를. 그 당시에 예? 형사 절차를 준용한다고 돼 있어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도 언제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똑같은 형식으로 하고 있어요. 예. 박근혜 대통령 그 국정농단으로 파면할 때 전부 형사 절차를 준용해서 형사범죄를 사실상 인정 다 했어요. 그래갖고 파면 선고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앉아서 내란죄 선부를 헌법재판소에서 제대로 심리 안 하고 어떻게 그걸 파면을 할 수 있겠습니까? 파면하죠. 공무원 파면에 관한 건데 아니죠. 이거는 감옥에 잡아가두는 심사가 아니잖아요. 헌법재판소는 이 사람을 굉장히 막강한 권한이 있는 특히 국군 통수권을 가지고 있는 행정부 수반의 자리에 계속 놔두는 것이 우리 헌법의 질서와 우리 국익에 맞느냐는 문제를 따지는 거예요. 공무원 파면할 때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 대통령 파면 결정할 때도요. 예. 헌법 위반 사항이 있었고 그것도 중대한 위반 사항이 있었고 그리고 개전의 정이 없고 그 개전의 정이 없고 또는 반성하는 게 없다는 거는 형사법 그러니까 형사법정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절차에서 비협조한 거 그것이 중대한 이유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요 사실 조폭 보스도 이렇게는 안 해요. 대한민국의 모든 법 질서를 다 무시하고 자기가 대통령으로 있으면서 그 권력기관의 책임자들을 다 임명했는데 공수처 검찰할 거 없이요. 자기가 임명한 대법원장, 자기가 임명한 검찰총장, 자기가 임명한 무슨 헌법재판관이 거기 또 있고 자기가 임명한 공수처장이 있고 다 있는데 자기가 임명한 경찰청장과 그 휘하의 간부들이 있고 그 사람들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잡아넣었고 재판에 회부했고 기소했어. 그리고 헌법재판소 심사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모두를 거부하고 나만 옳다고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사람은 너무너무 위험해요. 우리 홍 시장님 정치하시는 분으로서 저는 빨리 이것은 헌법재판소 심리에서 끝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게 책임성 있는 태도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출마를 하시든 이렇게 하는 게 좋죠. 저는 그렇게 봐요. 근데 잘 나가다가 지금 감정적으로 접근하고 있어요. 난 충원을 이 유장과 이런 걸 아주 논리적인 사람으로서 내가 좋아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전부 감정이야. 어떤 부분이 감정이 그렇다는 섞였어. 말씀이신가? 예? 네, 어떤 부분이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지금 이야기한 거는 전부 감정이야. 논리인데요. 에이, 제가 감정을 실어서 말했네요. 그 감정이 싫어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 그거는 국민적 설득력이 없습니다. 예, 그건 시청자 여러분께서 판단하시라고 보고요. 예. 내란죄 부분을 그 탄핵 소추에서 빼냐 마냐 가지고 논란이 있었던 건 뭐 사실인 예. 거죠. 예, 근데 다만 이제 그 경우에 그것이 그 내란죄를 뺨으로써 탄핵 소추안을 다시 해야 된다라는 다시 국회에서 발의해야 된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뭐 많은 그 법학자들이 그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법학자들이 전부 작용화돼서 아니. 그런다고 그럴까요? 그게 엉터리 법학자들. 그러니까요. 그렇게 제대로 된 말씀하시는 법학자들의 허영 박사 같은 경우는 예. 우리나라 헌법의 태도입니다. 거의 없죠. 제대로 된 법학자가 그렇게 근데 말하는 그분은 이야기가 예. 공소장 이게 말하자면 탄핵 소추 의결서가 공소장입니다. 공소장이야. 검사로 치면 공소장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공소장을 이래 보내는데 국회에서 의결한 내용하고 다른 내용으로 할 때는 예. 그 국회 재의결 절차를 거쳐야 돼요. 아니 근데 그 기억을 하시겠지만 예. 만약 그걸 갖다가 내란죄를 빼고 예. 만약 그 내란죄를 빼고 직권 남용으로 그 탄핵 소추 의결한다고 예. 하면 그 찬성하지 않을
그 국회의원들 많습니다. 홍 시장님 그거 탄핵 소추 그 소추인 쪽에서 예. 5가지 쟁점 그 헌법재판소에서 프레젠테이션 한 거 보셨잖아요. 거기 보면 그 실체적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비상계엄 선포, 그다음에 국회 봉쇄, 그죠? 그다음에 선관위 침탈, 예. 그다음에 정치인 체포, 법관 체포 이 5가지 행위에 대해서 위헌 여부를 심사한다는 거예요. 예. 그 이 5가지 행위가 형법상의 내란죄 구성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지금 서울중앙지법에서 따질 문제고요. 헌법재판소에서는 이 5가지 확인된 동일한 행위입니다. 이게 기소된 행위의 내용과 예. 탄핵 소추된 행위의 내용이 똑같아요. 5가지입니다. 이 5가지 행위가 헌법재판소에서는 이 5가지 행위가 중대한 헌법 위반인지 여부를 심사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란죄를 빼고 말고는 원래부터 그게 쟁점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자연스러운 겁니다. 근데 원래부터 쟁점 안 되는 그 내란죄를 왜 내란죄라고 내란죄의 수괴라고 그렇게 하고 국민들한테 공포감 심어주고 그랬을까요? 내란죄 수괴 맞아요. 이걸 내란죄 수괴라는 말 말고 다른 뭘로 이 행위의 주체를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국회에서 내란죄를 왜 뺐을까 그럼? 내란죄를 뺀 게 아니라니까요. 내란죄의 성립 여부를 헌법재판소에서 소추인인 국회 법사위에서는 다투지 않겠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주장하지 않겠다고. 내란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필요 없기 때문에요. 예. 그게 뭐 이상합니까? 참 알겠습니다. 그 철회한다고 했어요. 예, 이 얘기는 지난번에도 내란죄 나왔지만 부분을 예, 철회한다고 잠깐만요. 했어요. 예. 사실상 철회라고 제가 예. 들은 것 같고 또 하나는 그 언제입니까? 2017년에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도 내란죄는 아니었지만 뇌물죄는 형사 사건은 뺐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뭐 그 원내대표하고 있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저하고 인터뷰할 때 제가 한 말 그대로 했죠. 예. 예. 그래서 좀 더 빠른 절차를 위해서 그 부분을 빼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서 그 부분은 좀 더 생각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네요. 그거는 여러 가지 혐의 중에 하나를 예. 이제 철회한 것이고 이번에는 가장 중요한 그 탄핵소추 의결의 핵심 쟁점이 내란죄입니다. 근데 그 내란죄를 철회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나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럼 알겠습니다.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얘기를 조금 더 좀 다른 분야로 좀 진전을 시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뭐 구속 기소는 됐습니다. 구속 기소된 것에 대해서도 뭐 여러 가지 뭐 반론이 있긴 있습니다. 홍 시장님도 대표적인 그런 분 중에 우선 하나이고. 그 예. 구속 기소한 것도 나는 참 요즘 참 정운이 없다고 보는 게 처음에 체포영장을 발부할 때 판사가 110조, 111조 형사소송법 제외한다 그래 기재를 했어요. 예. 근데 110조, 111조가 뭔가 하면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나 공무원들을 압수수색할 때 그 제한 조항입니다. 그건 임의 규정도 아니에요. 강제 규정이에요. 근데 강제 규정을 판사가 나는 법조 생활에 금년에 뭐 생활은 안 했지만은 사법시험 합격한 지 내가 40년이 넘었어요. 그 사이 법이 바뀐 것도 아니고. 근데 판사가 영장 발부하면서 지멋대로 그렇죠. 강행 조항을 갖다가 제외한다고 쓰는 거를 본 일이 없어요. 근데 그 영장은 발부행위 자체가 무효입니다. 체포영장 자체가 무효예요. 근데 무효인 영장을 들고 공수처가 그 집행하려고 설치고 그걸 갖다가 또 그 영장에 의해서 이제 집행을 했다 이거예요. 해가지고 넘어갔는데 공수처에서 진술 거부하고 하니까 검찰로 넘겨버렸어요. 그 검찰에서 이제 보안 수사하려고 하니까 문재인 정부 시절에 검수완박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경찰, 공수처, 검찰이 수사권 조정을 해놨어요. 예. 거기에 보면 검찰이나 공수처는 직권 남용되는 수사 조항이 있는데 내란죄는 수사할 권한이 없어요. 권한 없는 기관에서 내란죄 수사를 한 거는
이 수사 서류가 전부 이거는 무효입니다. 예. 법률적으로. 근데 그걸 받아가지고 검찰에서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니까 우리가 추가 수사하겠다. 그래갖고 이제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했는데 법원에서 보니까 검찰이 수사권이 없다 이거야. 수사권이 없으니까 연장 신청을 불허를 했다고. 그러니까 검찰은 지금 공수처 수사 기록하고 경찰 일부 수사 기록 그것만 가지고 아무런 조사 없이 기소를 덜렁했어요. 예. 아마 검찰사에서 사건 송치받아가지고 저런 중재를 단 한 번 조사도 없이 기소한 전례는 이번이 처음일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 나는 어떻게 사법 절차가 저러냐. 문재인 시대에 만든 검수 완박법에 따라서 지금 그 절차도 안 지키고 절차를 기소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 기소가 과연 법원에서 받아들여질까? 예. 난 그래 생각했어. 예. 다 받아들여졌잖아요. 그 왜 그러냐 하면요. 아직 모르죠. 그 일단 뭐 체포영장이건 구속영장이건 그거는 그 다 받아들여진 상황이고 지금 아마 말씀하시는 것은 본안소송 들어가서 말씀하시는 예. 것 같은데 본안소송에서 어떻게든 뭐 결론이 나오겠죠. 근데 그건 지금 여기 예단하기는 어렵겠으나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가볍게 그냥 제가 그 논평을 말씀을 드리자면 그런 체포영장을 처음 봤다 하셨잖아요. 이렇게 관저에 숨어서 안 나오는 대통령이 없었어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런 체포영장이 있을 리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를 배제하도록 한 이유는 다른 때 대통령실, 그 전에 청와대를 압수수색할 예. 때는 문서나 서류를 압수하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가 군사기밀보호구역이고 그 문서나 서류를 보관하고 있는 장소 또 서버 이런 것들이 전부 기밀사항이 많기 때문에 협의해서 요구하는 걸 내주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달랐던 게 대통령을 체포하러 간 거예요. 대통령이 여기 숨어서 안 나오기 때문에. 그 안 나오는 이유를 뭐로 되냐면 군사비밀보호구역이라는 걸로 해서 이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를 이유로 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경호실이 이걸 가지고 힘으로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판사가 생각하기에 이것은 대통령실에 있는 어떤 관저에 있는 어떤 물품이나 이런 거를 압수하라는 게 사람을 붙들러 가는 건데 사람을 붙들기 위해서 사람이 안방에 안 있고 어디 다용도실에 숨었다 하면 다용도실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체포하기 위한 수색영장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처음이 맞아요. 이게 과거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있으면 절대 안 되는 영장이니까 그런 거로 저는 이해를 했고요. 예. 법원에서도 이랬기 때문에 이 합법성을 다 인정했다고 저는 보고요. 두 번째로 검찰이 청구한 열흘짜리 그 구속기간 연장 신청 그것을 두 판사가 연속해서 기각했는데요. 예.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그 되게 당연한 판결이에요. 이게 그 공수처법을 보면요. 공수처법 26조에 어떻게 돼 있냐 하면 판사와 검사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직접 기소합니다. 그러나 판검사를 제외한 다른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기소권이 없어요. 공수처에. 예. 기소할 때는 검찰에 보내야 돼요. 그래서 여기 26조에 뭐라고 돼 있냐 하면 수사처 검사는 이 판검사와 관련된 사건을 제외한 고위공직자의 범죄 등에 관한 수사를 했을 때는 어떤 이유에서 했을 때에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부예요. 이게 이첩 이런 게 아니에요. 예. 송부예요. 그냥 보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조항에 중앙지검의 사건 처리 검사는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아 해당 사건의 공소 제기 여부를 신속하게 공수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그대로 법문대로 해석하고 그리고 원래 이 공수처법을 만들 때 국회에서 붙여놓은 입법 취지가 있습니다. 그걸 보면 이 고위공직자 사건에 관해서는 수사 기소 분리예요. 수사는 공수처, 기소는 검찰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예. 검찰은 당연히 받아가지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고 기소하거나 기소하지 않으면 안 한 이유를 통보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검찰이 받아가지고 뭐 때문에 자기들이 무선 권한으로 열흘 동안 더 구속하면서 자기들이 보충 수사하겠다고 하냐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는 너무 당연한 결정이고요. 이 결정이 너무 당연했기 때문에 검찰도 받아들인 거고요. 그다음에 공수처에서 넘긴 수사 자료와 증거 목록을 볼 때 이것은 기소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판단으로 그냥 기소한 거예요. 모든 것이 헌법과 형사소송법과 공수처법과 등등이 규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서 진행된 거라고 저는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그렇습니다. 제가
법 전문가는 아니지만 요새 내란 사태 때문에 법 공부 엄청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과 함께. 제가 볼 땐 이래요. 유 장관 계속하는 거 보니까 지금 변호사 시험 쳐도 되겠어요. 아, 이 나이에 근데- 변호사에서 뭐 하겠습니까? 검찰이라는 사람들이 그 법조항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않고 구속 기간 연장 결정서를 법원에 보냈다는 게 얼마나 코미디입니까? 그렇죠. 그건 잘못된 거죠. 예? 예. 그것도 또 최근에 대검에서 법원을 비난해가면서 또 성명서를 내고 하는 것도 그 코미디야. 못났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검사가 엉터리 같다 그런 생각이 나는 들더라고. 예. 그 어떻게 검사가 저런 짓을 하냐. 알겠습니다. 홍 시장님 한 가지만 그러면 좀 그 질문 드리고 이 다음으로 좀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그런 그 저 분석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넘기라고. 그러니까 공수처에서 열흘 동안 수사한 것만 가지고 넘기라고 결정한 것은 공수처에서 수사한 것을 인정한 것이다라는 판단도 있었습니다. 그거는 구속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판사는 그 실체적인 판단은 하지 않습니다. 아니 근데 그거는 그러니까 법관이 예단을 갖고 지금 예. 이야기하는 거고 그 법관은 아마 공수처법 보니까 예. 너는 수사권에 없다. 그러니까 그냥 넘겨라. 어? 넘기든 불기소하든. 아니 석방하든 예. 그건 검찰 재량이죠. 그런데 검찰은 자기들이 한 번도 수사해보지 않고 예. 그런 내란 같은 중죄를 덜컹 기소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역으로 보면 공수처에서 수사한 것을 인정하지 않는데 구속 연장을 하지 않은 것은 앞뒤가 안 맞지 않느냐라는 분석이죠. 아니지. 그거는 잘못된 분석이고 법률적으로 보면 예. 검찰은 수사권에 없는 거예요. 없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예. 처음에 아니, 체포영장 그러면 발부할 때하고 검찰은 문제가 수사 권한이 없고 예. 공수처에서 수사한 것도 인정을 안 하고 그거는 수사권에 없죠. 예. 그 왜 그런가 하면 그 문재인이가 검수안박법을 만들 때 내란죄는 경찰만 수사권이 있어요. 예. 법에 그리 돼 있어요. 근데 문재인이가는 좀 너무했습니다. 예. 그렇죠. 뭐 나는 보기는 그래 해도 되지 싶어서 한 거예요. 뭐 말씀하시다가 실수하는 것으로 그냥 실수가 넘어가겠습니다. 아니고 예. 일부러 의도적으로 그러신 것 그래, 같아서. 그래 할 수 있어요. 예, 나는 그래 해도 된다. 예, 그거 좀 예. 손해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이거 제 한마디만 더 붙이면 예, 그러세요. 될까요? 이 수사권한 문제는 사실 좀 이게 코미디인데 내란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이제 내란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현직 대통령의 내란죄 수사권이 어디에 있냐? 그러니까 이제 공수처에 없어요. 공수처법에 명시적으로 있지를 않아요.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범죄 종류에도 없어요. 예. 근데 검찰은 자기들이 등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다 해왔어요. 이 안동훈 법무장관 시절부터. 이번 것도 등으로 해서 못할 건 아니다. 이런 게 이제 검찰의 입장이었고. 예. 공수처는 직권남용죄로 수사해서 연관된 범죄로 내란죄를 수사했다. 이렇게 이제 공수처에 나와 있고. 그러면 두 군데 다 없으면 국가수사본부에 있다. 경찰에 있다. 이게 이제 국힘당의 주장이에요. 예. 그러면 국수본에서 경찰 국수본에 수사권이 있다고 쳐요. 그 수사를 하면 영장 청구를 해야 되는데. 예. 그럼 영장 청구를 어디다 해야 돼요? 공수처 아니면 검찰에 영장 청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경찰은 공수처를 택한 거예요. 저는 예. 이게 검찰에다가 영장 청구해 달라고 한 거나 공수처에 영장 청구해 달라고 한 거나 이게 논란으로 치면 별로 차이가 없는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헌법에 의해서 영장은 검사만 청구할 수 있는데 예. 수사권이 국수본에 있으면 국수본은 어느 검찰이든 택해야 되는데 그냥 공수처를 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 이거를 입법 미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것은 저는 충분히 근거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고로 검찰도 공수처도 수사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런 입법 미비를 구실로 해서 이 중대한 국사범을 그냥 놔주자는 주장이잖아요. 아이, 그렇지 않죠. 아니에요? 예, 그게 내가 예를 그래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가 50 시절에 집시법으로 잡아가지고 일시 구금하다가 국가보안법 수사한 적도 많아요. 예. 늘 그랬죠. 예. 그거하고 진배가 없다는 거예요. 꼭 그래 한 행위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아. 어?
집시법으로 경범죄로 잡아가지고 그걸 나중에 국가보안법으로 둔갑을 시키는 예. 그 범죄 수사나 이번에 내란죄 수사나 다를 바가 알겠습니다. 이 겉으로 보면 부분은 그렇지만 잠깐만요. 예. 그게 아니에요. 이 부분은 아까 없는 처음에 죄를 막 그때는 만들어냈고요. 예. 지금은 있는 죄를 밝히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아니 있는 죄라도 권한 있는 사람들이 해야죠. 홍 시장님, 유 작가님, 예. 권한도 없는데 하니까 그 수사 서류가 다 그 무효 서류죠. 본안 소송 들어가서 결론을 보죠. 본안 소송에 들어가서 이제 판결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요. 봐야 이제 되겠죠. 판결 납니다. 예, 예. 예,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헌재에서도 뭐 한창 그 변론기일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예정으로는 2월 13일이 8차 변론기일이고 아마도 그 이후에 변론을 더 받아들이지 않는 한 뭐 빠르면 과거의 예로 봐서 2월 말 정도면 탄핵 여부에 대한 결정이 나오지 않겠냐라는 것이 지금까지 이제 그 전망인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튼 지금 변론기일 3차 변론기일 때부터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이 나서서 이제 자기 자신을 변호하기 시작했는데 거기서 많은 얘기들이 나왔고 동시에 많은 논란거리도 발생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한데 예를 들어서 포고령이 굉장히 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포고령 같은 경우에 법적으로 검토해서 손댈 것은 많지만 저는 이게 없지만으로 처음에 봤는데 많지만으로 나와서 약간 조금 놀라긴 했습니다. 많지만 어차피 계엄이라는 게 하루나 이틀 뭐 지나면 끝날 것이었기 때문에 뭐 손대지 않았다. 이거는 그냥 그 일상 범인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의 입장에서 받아들일 때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대통령 입장에서 비상계엄을 45년 만에 선포한다는 것은 일생일대 결정인데 여기에 법적으로 검토해서 손댈 것이 많은데도 어떻게 그냥 냈느냐 하는 좀 의문이 들어서 그 부분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저기 앵커님, 이거는 제가 먼저 얘기하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맨날 먼저 말씀하시고 제가 이렇게 나중 하니까 제가 맨 공격만 하는 거예요. 아유 뭐 하세요. 뭐 그러시죠. 그죠? 예. 제가 먼저 하고 저를 이렇게 비판하시면 예. 뭐 이러다 자리를 바꿀 일이 또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좀 부당한 것 같아서. 예, 말씀하시죠. 예. 그 계엄포고령 1호는 제일 문제가 1항이에요. 1항. 뒤에 2, 3, 4, 5, 6도 문제지만 예. 제일 심각한 건 1항이에요. 1항이 이 계엄포고 담화에서 국회가 범죄자의 소굴이 되어 있다. 이거하고 직결돼 있는 거거든요. 예. 국회와 지방의회를 포함해서 모든 활동을 금지한다는 게 1항이에요. 이거는 헌법에 어긋나고 계엄법에 어긋납니다. 예. 근데 이거를 윤 대통령이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게 또 뭐하고 관계가 돼 있냐 하면 이게 707 특임대 동원해가지고 야간 투시경까지 하고 국회에 병력을 특수전 병력을 투입한 거, 경찰을 동원해서 입구를 다 막은 거, 이거하고 다 직결돼 있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계엄포고령 위반 자체도 위헌이지만 더 심각한 위헌, 위법, 내란죄의 혐의를 강하게 가져오게 한 거는 포고령 1호의 내용과 그에 부합하는 군과 경찰을 동원한 행위, 이게 문제가 된 거거든요. 예. 근데 이게 이제 그 윤 대통령이 말하는 중에 뭐 상위 법규에 어긋나기는 도 있지만 이런 단서를 붙이면서 그래도 뭐 이게 뭐 한번 해보는 거니까 뭐 이렇게 무슨 경고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뭐 오래 안 갈 거니까 그냥 했다. 이거는 그냥 저는 자백으로 들리더라고요. 위헌, 위법인 줄 알면서 내가 했다. 그래서 이거는 스스로 그 헌법재판소에 나와서 자신의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를 그냥 시인한 거 아닌가? 예. 그렇게 저는 받아들였거든요. 근데 그게 윤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그것이 진심이라면 예를 네. 들어서 이 계엄은 야당에 대한 경고 차원도 아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야당은 경고해봐야 소용없는 집단이니까 예, 별로- 국민에게 했다는 거죠. 거기서 이제 국민한테 이 상황을 알리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것이 충심이고 진심이었다면 이 포고령 1호에서 문제가 된 부분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예. 홍 시장께서는 어떻게? 통상 계엄을 할 때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포고령 1호입니다. 예, 그게 우리가 계엄 사태 때
포고령 보면 제일 처음 나오는 게 그겁니다. 예. 그거였고 그런 관행 따라서 포고령을 작성했겠죠. 계엄이니까. 계엄이 되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군정 아닙니까? 예. 전부 서울 특별시장도 지금 행정권이 계엄사령관 밑으로 들어가 버려요. 나 대구시장 하지만 54단장 밑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큰일 날 뻔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원래 계엄이 그래요. 근데 계엄이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사태라고 돼 있거든요. 처음에 계엄 선포를 하던 날 그 저녁에 내가 집에 들어와 있으니까 비서실장이 전화 와서 빨리 TV를 좀 보시라고 해서 TV를 켜보니까 계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예. 계엄 발표를 다 들으면서 첫 번째 떠오른 게 저게 계엄 사유가 되나? 첫째. 예. 그 다음에 국회가 계엄 해제 요건을 행사할 건데 저걸 어떻게 막으려고 저러냐. 막을 수가 없을 건데. 그래서 전국 자치단체장들이 밤 11시 반에 비상소집을 하고 다 그랬어요. 간부들 다 나오라고 예. 하고. 그럼 우리도 그 행정부의장이 전화 와가지고 우리도 다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좀 있어봐라. 국회가 해제 요건 행사하면 지금 말짱 도루묵이 되는데 저게 뭐 어떻게 성사가 되겠노? 국회는 못 들어가게 일단 막는다라는 전략이 있었는데요. 그게 안 되죠. 국회 막으려면 첫 번째 화요일 날 개엄하는 게 어디 있어요? 국회의원들이 지금 서울에 있는데 국회의원들은 금요일 오후 되면 다 집에 들어가요. 서울 빼놓고. 그럼 홍 시장님 생각은 애초에 국회의원들이 들어가는 것을 막을 생각이 없었. 막을 수가 없죠. 아니 그러니까 거기서 탱크를 가지고 가가지고 예. 군이 전부 포위를 해야죠. 예? 국회를 포위를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 했잖아요. 아니요, 못 막은 것과 막을 생각이 없었다라는 것은 다른 문제인데. 막을 생각이 있었다면 탱크부터 동원을 했겠죠. 아닙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는 그래요. 저거 계엄을 생중계하는 나라가 세계에 어디 있냐? 계엄을 생중계했거든. 방송사에서. 세상에 계엄을 생중계하는 나라가 어디 있냐? 그렇게 생중계했는데 내가 TV를 보다가 여러 군데 채널을 돌려봤어요. 돌려보니까 사람들이 들어가요. 예. 그래서 저거 안 되는데 저래 들어가면 대부분 그 해제 요건 행사해 보면 거기서 끝나버리던데. 그런데 12시 반 넘으니까 해제 요건 행사를 하더라고. 예. 그래 되는 거 보고 아이고 저 어설프게 왜 저런 짓을 했을까? 그러니까 지금 홍 시장님의 말씀의 요체는 이 계엄을 정말 진심으로 성공시키려고 했던 것이 아니다. 나는 그거 어떻게 저런 어설픈 짓을 할까 그런 생각을 예. 했죠. 그래서 이튿날 아침에 간부들이 와서 있길래 참 내가 그 이튿날 아침에 그랬어요. 한여름밤이 꿈이었다. 좀 수습 잘하시라. 예. 내가 그래 글 쓰고 말았어요. 근데 시장님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 그냥 결과를 놓고 보면 그렇게 어설퍼 보이는데요. 예. 어설픈 일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 포고령 1호의 1항 있잖아요. 그거는 과거에 쿠데타를 했던 박정희 대통령이나 뭐 전두환 장군이나 이런 사람들은 포고령에 그런 걸 넣지 않고 국회를 봉쇄했다고요. 아예. 왜냐하면 포고령 자체가 헌법 위반이기 때문에 예. 행위로는 위헌 행위를 하더라도 아예 포고령 자체에 위헌적인 내용을 넣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포고령에 그런 내용이 없이 그냥 국회를 봉쇄했다고요. 예. 국회를 해산하고. 근데 이 대통령은 자기가 뻔히 위헌 조항인지 알면서도 포고령 1호에 그걸 넣어서 발표를 했고요. 예. 그다음에 왜 국회를 봉쇄를 못했냐 하면 그날 이천에서 헬기가 뜰 때 707 특임대 올 때 그 진눈깨비 날려갖고 35분간 헬기가 못 떴어요. 예. 35분이요. 그다음에 수방사한테 비행구역 이 설정. 비행금지구역 예. 그 진입 허가 받는데 30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1시간 넘게 헬기의 진입이 지체됐기 때문에 그 사이에 가까이 있던 시민들이 국회로 오고 예. 가까이 있던 국회의원들이 들어가서 겨우 그걸 한 거예요. 만약 일기가 좋았고 눈이 오지 않았고 수방사하고 협조 관계가 원활하게 미리 돼 있었다면 1시간 일찍
국회 그 운동장에 내렸습니다. 그랬으면 딱 707 특임대가 가서 국회 정문 봉쇄하고 후문 봉쇄하면 못 들어가요, 아무도.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하고 주요 정치인들 다 체포하라고 방첩사령부에 명을 내렸잖아요. 예. 그 상태에서 뭐 윤석열 대통령은 아니 국회 막으면 딴 데서라도 해제하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다 잡혀가는데 어디 가서 회의를 해요. 국회의장이고 뭐고 다 잡혀가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로 운이 따르지 않아서 실패한 건데 만약 성공했더라면요. 이 토론 없어요. 지금 이 자리에. 시장님도 뭐 어떻게 됐을지 모르고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무서운 일이 벌어질 뻔했는데 다행히 천운이 따르고 시민들이 빠르게 대처하고 국회 야당이 빠르게 대처한 덕분에 예. 마치 결과적으로 한밤 해프닝처럼 보인 것일 따름이지 실제로는 너무너무 무서운 일이 예. 우리나라에 있었던 거거든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예. 유 장관은 큰일 날 뻔했다. 예. 그래서 저는 1차 체포 명단에 없었대요. 홍 시장님은 아니시고요. 아니, 나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떻게 어떻게 웃으면서 얘기할 개혁을 문제는 해도 아닌데. 저래 예. 어설프게 할까? 그래서 나는 저 해프닝이라고 봤어요. 예. 오죽 답답하면 저런 해프닝이라도 해서 국민한테 알리려고 했을까? 오죽 어리석으면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